자치기본법과 공산화 전략 길목에 대해서 열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천 교수님 감사드리면서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유튜브 연합회에서 이 자리에서 강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많이 이렇게 알려진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노출해서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우선 주민자치기본법을 말하기 전에 저의 스승님이신 양도환 교수님이 요거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양도환 교수님께서 쓰신 책 벼랑 끝에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책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된 직후에 이제 4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느슨한 형태의 내전이 진행 중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체제전쟁, 내전적 상황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그분은 88년도에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에서 이미 좌익이 이렇게 드센데 언젠가는 모르겠으나 10년 후가 될지 한 세대 3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좌익 정권이 들어선다고 이미 예언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끌어내려지는 그 상황을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허물려는 세력 간의 치열한 내전적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끌어내려진 과정이 내전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내전에서 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전은 대선인데 분명히 그것도 질 거고, 다음 내전은 뭐냐 하면은 입법 투쟁이 전개될 거다. 두 세력 간에 헌법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니 혹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 만들기라는 목적 아래 헌법과 법률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될 거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그거를 또 변경하는 걸 막으려고 또 하는 내전이 네 번째 내전이 또 이루어질 것이다 해놓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대북한 정책을 둘러싼 네 번째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 가서 좌우 합작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아마도 북한과의 연방지 통일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네 번째 전투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을 둘러싼 이 어떤 투쟁은 지금 우리가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입법 투쟁의 성격, 세 번째 전투에 해당된다면 이제 다가오는 전투는 마무리 전투라면 북한과의 체제 통일을 지향하는 전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전쟁은 치열하게 지금도 계속돼야 될 것이고, 아마 내년 대선이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체제 전쟁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환 교수님은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 사상전에 기초한 사상적 대립에 기초한 내전이 지속될 것인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는 걸 써놨습니다. 언제까지? 뭐냐면은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민주 세력, 진보 세력으로 포장된, 그러니까 말은 왜곡되게 호칭하는 세력의 상당수가 민주 세력이니 진보 세력이니 포장한 그들의 상당수가 뭐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체제 분자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그들을 단호히 배격할 때까지 이 내전적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내전적 상황이 종결되는 시점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그들이 반체제 세력이라는 걸 알고 단호히 배격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전쟁의 포인트는 뭐냐? 국민의 다수로 하여금 지금 이 어떤 상태가 체제 전쟁이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또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과 치열한 전쟁이라는 사실, 이거를 국민들에게 각성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거기서 승부가 결정날 것이다. 오늘 지금 주민자치기본법 이 얘기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뭘 알리려고 하냐면, 지금 반체제 세력,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지금 읍면동을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허물려고 있다. 빨리 깨어나서 일어나라 하는 어떤 목적에서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법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체제 대결, 체제 전쟁, 체제 줄다리기에 어떤 지금 이 와중에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목적의 일환으로 지금 이 강의가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주민자치기본법은 발의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1월 29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 국회의원 한 명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김영배 의원이 굉장히 이 어떤 법률안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지금 좌파 세력 내에 마을 어떤 그 활동가 할까요? 이런 그 읍면동을 하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마을 그 활동가 세력들이 집요하게 오랫동안 이것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만 주민자치기본법의 법을 제대로,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 내용만 봐서는 안 되고 이 법을 추진하고 법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의 사상적 실체를 아는데 우리는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민자치기본법의 핵심 사항은 보면 여기에 나와 있던 내용대로 보시면 됩니다. 3,491개의 읍면동에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별도로 새롭고 이상한 기초자치단체를 설립하려는 시도다. 기구는 주민총회와, 주민총회는 주민들의 의견 기관이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는 집행기구입니다. 이 두 개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숨은 목적과 본질은 뭐냐면은 주민을 내세워서, 앞장세워서 마치 주민의 자치라는 포장을 하지만 실제는 마을 활동과 같은 좌파 세력이 주민자치회를 주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3,490여 개의 하부 구조를 완전히 그들의 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거를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좌파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결국은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그들이 원하는 체제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일반 국민들이 아직까지 체제니 사상이니 이런 데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조차도요, 뭐라고 하냐면 그 주민자치의 그 이야기를 할 때 젊은이들이 사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좀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이런 말은 빼고 좀 자기들한테 좀 이익이 되는, 피해가 오는 좀 측면을 이야기해주면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기본법이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건가 하는 게 오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기본법 안에 보면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라는 그런 용어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왜 이 책을
공산화의 길목이니 사회주의와니 뭐 이런 말을 쓰느냐, 이거 색깔론으로 오히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포인트를 갖고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좌파들은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용어 혼란 전술. 포장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진보 세력이니 민주 세력이니 정의 세력이니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예쁘게 포장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일반 사람들은 쉽사리 속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 법에도 보면은 주민자치니 마을민주주의니 직접민주주의니 뭐 이런 어떤 좋은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 법을 보고서는 전문가조차도 이게 문제가 뭔지 헷갈려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법의 실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양동환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공산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공산화를 시키려고 하는 세력은 사상적 실체를 감춰야 돼요? 안 감춰야 돼요? 감춰야 되죠. 그러면 감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용어를 가지고는 그들의 실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향하는 사상적 지향성을 아는 데다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래야만 그들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법을 추진한 추진 세력은 누굴까요? 첫째는 문재인 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법이 만들어져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이득을 보는 세력, 이 법 만들어 달라고 끝없이 요구한 세력, 마을 활동가들이 한다면 그들의 사상적 실체를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그들의 사상적 실체를 아는 것이 지금 이 법의 본질을 아는, 이 법의 특징을 아는 매우 중요한 단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요, 뭐 여러분 선배님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이미 너무나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뭐 신영복이를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는 말이나, 그 다음에 베트남 공산화 때 뭐 희열을 느꼈다는 말이나, 그 다음에 4.3 사건 때 뭐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나 다 이 사상적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마차를 끌고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법은 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미애 전에 이제 2017년도 9월달 민주당 대표를 했는데 그분이 뭐냐면 토지제도를 중국식 공산주의식 토지제도로 만들어 개혁해야 되겠다 또 주장한 바가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인민은 사용권만 갖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제도일까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뭐냐면 이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상적 지향성은 여기서 잘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뺐느냐, 일반 사유권을 가진 그 토지를 어떻게 국가가 회수하느냐의 문제는 토지세를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그냥 이거를 싼 값에 이제 가져오면 된다고 말하는 걸 보면 지금까지 토지 소유를 높이는 거나, 그 다음에 부동산 값을 폭등시켜가지고 자연스럽게 뭐냐면 세금을 많이 거치도록 하는 거나,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작년 1월달 총선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번 총선이 끝나면 체제를 바꾸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고, 신문에는 다 그게 이번 총선 끝나면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체제에 관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변혁을 가져오겠다는 의미의 그런 걸 발언을 한 걸 보면 이제 이게 그냥 대충
하는 말이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는 토지 공개념, 노동시장에 대한, 언론에 대한 종교, 검찰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갖는 사상적 지향성은 간단하게 봤고요. 그러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그 마을 활동가 세력이 할까? 그 사람들의 사상적 지향성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회라는 걸 만들면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만드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미산 마을 모델입니다. 마포에 가면 성미산 마을이라고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94년도 공동육아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동육아, 공동교육, 공동소비, 공동생산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동체 사회주의 마을이 형성되니까 뭐 그와 같은 좌파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이제 그 지역으로 몰려들었고, 지금은 뭐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 있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 지역도 뭐 성산동, 서교동, 망원동, 창전동, 동교동, 합정동, 연남동 뭐 이런 지역으로 넓어졌다는 보면 상당히 크게 넓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포 이 지역만 이게 있으면은 뭐 별 그냥 참 소규모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전국 단위로 다 퍼져 있습니다. 그 퍼져 있는 계기는 뭐냐면 박원순이에요. 2011년도 10월 달에 보궐선거로 당선이 된 후에 2012년도에 가자마자 서울시 산하에 뭘 만들었냐면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미산 마을의 활동가를 거기에다가 이제 센터장으로 앉혀가지고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이 괜찮아 보이니까 경기도에서도 남경필이가 따봉마을이라는 걸 또 만들어 가지고 확장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냐, 전국 단위 읍면동에서 아마 이거를 실시하지 않는 마을이 없을 만큼이나 널리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을이 확장함과 동시에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혁신학교니 교육공동체, 경제공동체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소위 네트워크 형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불쑥 주민자치기본법이 만들어졌다 하니까 이게 갑자기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미 10년 이상 오랫동안 그 바닥 따지기가 다 이루어진 상황 하에서 이게 법제화가 시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게 저 협동조합 기본법 만들어진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협동조합 기본법 만들자마자 박원순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좌파 교수는 그랬어요. 100년이 지난 뒤에 이명박 대통령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협동조합법을 통과시켜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1년 내에 협동조합을 1000개를 만들겠다. 10년 내에 8000개를 만들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가속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것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양산했습니다. 노하우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교육을 많이 시켜요.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 보면 그런 자료들을 보면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은 자본주의 대안 모델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사부의 체제를 바꾸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모델, 지금 주민자치의 모델, 주민자치기본법의 이 모델 있죠. 이게 좌파 세력이 베네수엘라 그 차베스가
주민평의의 모델, 그러니까 영구집권을 위한 사회주의 모델인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거를 아마 접목시키기 위한 시도로 볼 때 지금 현재 주민자치기본법은 사회주의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기본법 내용에 보면 그런 것들 이미 다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이제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 1항에 보면요, 차별금지 조항이 있거든요.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용어는요, 좌파들은요, 이 일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용어를 그 안에 이렇게 비집어 넣는 데는 선수입니다, 선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별, 신념, 신념이라는 건 우리가 따지보면 종교적 신념도 있지만 정치적 신념, 그거를 사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내포할 수 있다.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지금 평등법이라고 통과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성별, 사상이라고 명확하게 이미 딱 용어를 넣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차별금지 주민자치기본법상 신념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마을 단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상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전선동하고 그 다음에 조직화하고 확장하는데 차별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산주의 조직 만들고 하는 거 차별받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체사상 연구하는 조직과 이런 걸 차별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거기다가 국가보안법 폐지해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마을 단위에서 어떤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것이냐 생각해보면 아찔한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일단.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7조 주민의 자격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거 숨은 독소 조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 주민은 어떤 지역에 살고 거주하면서 소위 동사무소, 말하자면 행정복지센터에 주민 등록된 사람만 주민으로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아니에요. 훨씬 더 주민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자만 주민이 아니고 외국인도 주민이 되고 또 뭐냐 하면은 그 지역 읍면동에 소재하는 기업체의 모든 직원이 다 주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 읍면동에 소재하는 모든 학교의 교사와 교수와 학생이 자동 주민이 됩니다. 자동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다 주민이 되는 겁니다. 자, 주민이 되면 그런데 거기에서 뭐는 빼느냐 하니까 모든 학교 중에 초등학교만 빼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기술학교, 모든 학교라는 학교는 다 포함해서 교사와 교수, 학생이 다 주민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주소지는 저 멀리 있지만 내가 실제 생활하는 거는 내가 직장이자 이런 거니까 그것도 나름 일리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거를 만드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시자고요. 자, 주민등록 재외동포가 포함이 되는데 이 재외동포의 핵심은 뭐냐면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을 찾아보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에 지금 80만 명이에요. 80만 명. 지금 이 80만 명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중국인입니까?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다 중국인이라고. 그러면 당신은 지금 사상을 뭘 믿습니까? 하면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공안기관하고 연결이 다 돼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로 들어온다고? 주민자치회의 유권자로 들어온다고.
공민권을 행사하게 된다고요. 아니 국적도 없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공민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외국인도 들어와요. 일정 조건. 3년 동안 영주 체류의 자격을 취득하는 3년이 지나면은 거기에 해당 거기에 일정 조건을 갖추면 주민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학 와서 3년이 되면 주민이 돼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인이 몇 명 들어왔냐 하니까 7만 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걔들 중국 공안이 관리 다 하자는 거 아시죠? 댓글 부대, 그 다음에 촛불 시위, 동원, 그 다음에 일정 항상 할 때마다 뭔가 거기서 수집한 내용을 보고해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볼 때 지금 이게 간단하지 않다. 이게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기관, 정부기관 포함하고 공기업도 포함하겠죠. 그 다음에 민간기관도 포함된다고 봐야 돼. 복지기관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사업체, 그 다음에 정부 사업체, 민간 사업체가 포함되는데 그 모든 직원, 제가 볼 때는 사장부터 말단 노동자까지 다 포함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마을에서 주민자치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선 대표적인 것만 민노총만 한번 보자고. 민노총. 여러분들은 민노총이라고 하면은 한 단체인 줄 아시지만 16개의 산별노조가 있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전국 건설산업노조연맹, 전국에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국 공무원노조, 아이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저 지방자치, 제주도까지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이 공무원노조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산별노조 안에 교수노조 있지요, 금속노조, 예. 등등등등 해가 전국 언론노조 안에 KBS, MBC, SBS 다 포함되잖아요. 거기다 전국 교직원노조 이런 것들이 16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민노총은 정부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실은 이거는 정부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단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그렇게 정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니까 사실을 이제 그 엄청난 거는 아시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지역본부예요. 지역본부. 산별노조만 생각해. 지역본부 뭐냐? 서울, 인천, 충북, 대전 등 도광역시 단위로 조직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선거 때 아마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밑바닥은 좀 허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민자치 3,491개의 읍면동에서 주민자치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얘들이 뭡니까? 모든 직원이 다 자동 주민이 되는 순간에 민노총이 거기에 자동으로 아니고 당연히 이제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하부 구조가 지역 조직도 이제는 하부에 탄탄한 조직망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산별노조에다가 탄탄한 조직망을 다 갖추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민노총의 아마 나라, 민노총 공화국이란 말이 이제는 명실공히 실현되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그런데 민노총이 도대체 이 사상적 지향성은 어떻게 되나 보니까 민노총 강령이나 보면은 이래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노동단체가 아니고요. 좌파 단체들은 다 정치 세력화를 지향하는 게 궁극적 목적. 모든 단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파들 보고는 정치 중립 지키라 그러고 자기들은 정치 세력화를 지향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이거는 북한하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게 되고 자본주의 체제를 분쇄한다는 내용도 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문건에 보면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그
그리고 각종 나라들의 쿠바 사회주의,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베트남 사회주의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계속해왔다. 그렇게 볼 때 민노총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가 만약에 그들의 장악 아래에 들어가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느 체제로 지향하느냐, 사회주의 체제로 지향하는 건 너무나 불법 뻔한데 그 법 안에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없다고 그거를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 단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의 통일교과서에도 보면은 노골적으로 친북 노선이 이렇게 상당히 돼 있고, 이거는 뭐 통일 골든벨인가 뭐 이런 데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퀴즈 내가 상품 주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끌어내리지는 과정에 민노총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때 광화문에 그 촛불 시위가 있었을 때 거기에 이제 양동환 교수님하고 같이 그 내부 안에도 들어갔더니 책을 팔더라고요. 책을 파는데 그 책을 샀어요. 뭐 2,000원인지 뭐 몇천 원 주고 이제 몇 개를 샀어요. 샀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왜? 아니 박근혜 대통령의 태블릿 PC 사건이 언제입니까? 10월 24일 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보다 한 달 전에 9월 달에 이미 이 민노총의 어떤 그 산하에 있는 연구소 같아요. 전국 노동자 정치협회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문건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적 투쟁체 건설에 논의를 집중시켜야 된다면서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박근혜가 제발로 물러내는데 왜 퇴진 투쟁을 해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달아놓고 또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안정적으로 임기를 마치면은 이제 정권 연장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로 중도에 끌어내려야 된다는 논리로 이렇게 주장을 해놨다. 그래서 이미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중간에 끌어내리는 과정 매우 중요한 정치 행위 자체를 민노총은 이미 그 전에 사전 다 준비를 해놓고 실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나간 걸 보면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한 노동단체라고 보면 안 돼. 매우 중요한 정치단체라고 보고 문제를 그들이 이제 읍면동을 장악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12월 달이면 언제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 소추된 달 아닙니까? 탄핵 소추되자 통과되자마자 바로 헌재로 넘어갔죠. 그때 바로 다시 문건이 나온 걸 봤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밑에 쪽 보시죠. 평생 한번 올까 말까 이 운동의 상승기를 움켜쥐자. 이제 이 호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격변기를 허송세월로 보내지 말자. 민주주의와 해방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면서 그 다음에 앞쪽으로 보십시오. 혁명적 이론이 혁명적 운동을 낳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난 이 혁명적 이론을 무장해야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운동을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본론, 공산당 선언, 제국주의론, 국가와 혁명 등 과학적 막스주의 사상에 대한 학습 열풍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 새로운 대중적인 혁명정당 건설의 주체를 형성해야 된다. 당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 혁명을 위한 주체 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민노총이라는 게 이 사상적 지향성과 정체성이 뭔지는 이미 이것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래서 하부 구조에 우리가 이제 그 주민 안에 민노총이 이렇게 들어본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체제 위기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인데, 현재 지금 정당들이나 국민들은 이거 하나도 모르고 용어에 대한 그냥 법률을 한번 보고 주민이 자치를 한다니까 좋은 거네. 그 다음에 국민들을 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든다 그러던데 이렇게 속아가지고요.
이게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저는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면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가 붉게 물듭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에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딱 이제 읽어보라는 부탁 한 분한테 했어요. 이거는 준헌법적 사태가 일어났다. 그런데도 지금요, 이거 지금 입법 청원하니까요, 그거 지금 거의 한 20일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 10,000명도 이게 손가락 투쟁을 안 하더라고요. 이걸 볼 때 오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싶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법을 보면 주민자치, 주민의 자율성 등을 이렇게 강조하고 포장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그러니까 매우 분권적으로 보여요. 분권적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매우 집권적이고, 나아가서는 심하게 생각하면 전체주의적인 구조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요.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용어는 그렇죠. 주민참여, 마을민주주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포장술에 불과하고요. 실제는 매우 직권적입니다. 그러면 왜 직권적이냐 하면 첫째 우선 하나만 보자고요. 주민자치라고 하면, 자, 3,491개의 읍면동에 주민들이 주민자치라는 어떤 기구를 만들려고 하면 주민들의 뜻을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물어야죠. 주민들의 뜻에 따른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이 정부가 만드는 이 법은 지금 뭐냐면 주민들이 까마득히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묻지도 않고 정부가 만든 그 프레임에 따라서 전국이 똑같게 만든다. 이게 주민자치 맞아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은 이미 세뇌되는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모든 걸 다 좋게 봐버립니다. 이런 게 이제 문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이 법이 만들기 전에 정권 초기부터 뭘 했냐면은 2017년도 6월 14일 대통령 된 지 한 달 뒤에 전국 시도지사를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국가를 이루겠다고 했어요. 이게 이미 이때부터요, 지방분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체제를 바꾸는데 요긴하게 쓰겠다는 의지가 이미 표명된 겁니다. 이게 됐고, 그 다음에 헌법 개정하려고 했던 거 아시죠? 평창올림픽 때. 그때 그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말을 해놓은 걸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지방자치나 우리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당히 체제 변혁적 도구로 하려고 한다는 뚜렷한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태어난 123조 1항이야.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진짜 섬찟했는데요. 보십시오. 법률이 정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법률의 위임과 법률의 근거도 없이 조례를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마차가 있는데 마차 바퀴의 독립성. 마차는 마부와 상관없이 그냥 제멋대로 굴러가도록 허용해준다? 팔다리가 있는데 머리에 지시를 안 받고 팔다리는 지멋대로 움직이게 한다?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이미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시켜버린 거예요. 왜 3,490여 개의 하부 구조가, 그 다음에 시군구라든가 이런 자치단체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도 제멋대로 움직이게 해버리면 국가 해체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이미 이렇게 중요한 원칙과 뭐냐면 그거를 이미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보지 않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바로 2018년도 3월달에 청와대 직속의 자치분권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 지금 상근 요원이 64명이 행안부에서 파견 나온 64명이 매일 출근해가지고 3년 동안 일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전 정지 작업 준비를 했겠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것뿐만 아니에요. 시도, 서울시, 부산시, 뭐 광역도시 있죠. 그마다 뭘 만들었냐 하면은 거기서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다 했다고. 그러니까 시도마다 뭘 했냐,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컨트롤 센터가 돼가지고 시군, 그 밑에 있는 시군구마다 주민자치 사업단을 만들었어요. 사업단 만들고 읍면동에는 자치지원관이라는 걸 또 둬가지고 이거를 전국의 풀뿌리 조직을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다 해놓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은 공무원 아닙니다. 민간 좌파 단체를 다 임명을 해놓았어요. 해놓고 월급은 많이 줬어요. 이 연봉이 아마 4천, 5천 이렇게 이상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지 작업을 해놓고 법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행안부에서 뭘 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소위 표준조례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법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지금 조례로 주민총회, 주민자치의 형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마 작년 중반경까지 지금 한 3,490여 개 중에서 약 한 600 몇십 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지금 어디 정도까지 돼 있는지 모르는데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가 이런 형태로 만들으라고 막 퍼뜨려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요 조례대로 만들어 놓은 구조 위에 그러면 우파들은 좀 필터링을 다 해내고 법이 통과될 수 있는 그 조례로 구조를 다 만들어 놓은 후 이제 다 완성이 된다면 전국적인 이 모든 읍면동이 다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법을 이야기하면서 권한 더 줄게, 예산 뭐 훨씬 더 줄 테니까 이거를 수용해라. 그러면 수용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이런 식으로 쉽게 이제 바로 법으로 통과하도록 하려고 지금 사전 정지 작업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지방에는 이미 이게 다 끝났습니다. 많이 되어 있죠. 예, 아니 그러니까 중수도시는 다 끝나고 네. 강력도시, 네. 강력도시하고 서울특별시하고 부산 직화시만 남아 있어요. 네. 지방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예, 네. 작년 이후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제가 듣기로는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거든. 보면 지금 법률의 어떤 근거없이 있잖아요. 전국 단위로 조례로 이거를 만약에 주민자치에 만드는 거를 전면 실시하는 것은요, 미국. 그런데 지금 이거 독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면 실시는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 정부는 모른다는 식으로 오리발 내미는 작품. 그게 죄송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각 지방에 농촌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거기서 영농조합을 만들었죠. 네. 그걸 매체해 가지고 물건 받는 걸 해가지고 지금 하고 문제가 그게 작년 6월 때 다 끝나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네. 그 지역조합하고 직접 구매를 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네. 동사무소에 돈벌이가 좋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니까 네. 그 주민들이 다 끌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2월달에 완전히 세팅이 되고 지금 강력도시는 그런 게 해도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박원순이가 만든 게 서울시에서 만들기 시작하고 한 게 각 동별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국민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진짜 알고 있었어요. 네. 지금 그런데 이제 뭐 100% 지금 전면 실시 다 됐다는 거는 약간 좀 지역마다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산시도 보니까 조례 만드는 걸 저항해가 무산시키는 이제 일도 있었고 하여튼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요. 사실은 그 위에 이 구마다 구주민자치지원단이 있고, 근데 구주민자치지원단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권한을 갖고 모든 걸 컨트롤하더라고요. 밑에 있는 동지원관은 컨트롤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청한테도 이게 사실은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구청한테도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동사무소한테도 그다음에 지금 그 지역 내에 있는 민간 좌파 단체들까지도 다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자치에 통제하고 동주민들까지 통제하는 굉장한 어떤 어떤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권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일반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요. 주민자치니 뭐 주민을 위한 게 진짜 썩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야 놀랍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좀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이러한 서울시 모델이 지금 제일 좀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주민자치의 설치권 중에 서울시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세미나도 개최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반발을 인정을 했는지 제일 위에 있는 컨트롤 센터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요 서울시의회에서 무산됐습니다. 폐지됐어요. 무산된 게 아니라 폐지됐어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냥 자포자기할 상황이 아니고 조례로 인한 주민자치의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여론화만 되면은 사실은 이거를 폐지 내지는 무산시키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잠깐 질문인데 미안합니다. 지금 오세훈이는 지금 이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등장한 후에 등장한 후에 지금 이 서울 시민들이 이제 이 주민자치회에 지금 문제가 많다는 막 불만이 막 팽배하니까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해가지고 그때 동주민 이 지원관 있죠. 지원관 이런 사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막 또 증언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공론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뭐냐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폐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은 어때요? 예? 부산은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고 부산시장이 이번에 새로운 박형준 시장이 이 지금 이런 활동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선거 때 공약 1호가 뭐냐 바로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세웠다 그래요. 이거를 활성화한다는 얘기야? 네, 그렇죠. 그래서 박형준이 그랬대. 근데 이제 모르고 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어차피 모르는 거는 그들만 모르는 게 아니고 국민들도 몰랐으니까 이제는 주민자치기본법의 문제와 더불어 조례를 통한 것도 위험성을 알리고 그 다음에 그간의 이 공동체 이 사업들 있잖아요. 이것에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퍼뜨리고 그 다음에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주도한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참에 다 알아가지고 이제는 국민의힘당이든 누구든 간에 여기에 뭔가 이 비판 활동하는데 동참토록 하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지금 누구를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거를 좀 이참에 좀 알리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민총회의 독소조항은요 많은데 근데 이 주민총회 보고 기능, 역할 있잖아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놨어요. 그럼 겉으로 보면은 이야 주민자치의 총회가 굉장히 권한이 강화돼가지고 분권적이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시골에 가면은 평균 연령이 얼마인데요? 평균 80세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압니까 이거? 그러면 누가 해요 이거를? 주민들이 해요? 아니면 사무국이 알아서 그냥 다 끄는 대로 할까요? 그거는 뭐 보나만 하지.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주민총회가요 주민자치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 밖으로 빼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집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주민총회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요 여기서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민들은 소위 허수아비 내지는 그냥 그렇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게 진짜 주민자치라는 명분만 내세우고 실제는 이용당하고 있구나. 함 전문가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민식민지 체제로 가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주민총회를 할 때 이 법상의 중요한 개회정족순위, 의결정족수 같은 게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요. 뭐 예를 들면 원래는 주민총회 구성원들은 한 10,000명이나 20,000명이나 도시 같은 데 많겠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모여라 그래가 모인 사람들 가지고 뚝딱 해치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주민자치의 대표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런 거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게 또 문제라고. 그러면 주민자치회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 족소조항이 많아요. 그런데 대표 이것은 이제 뭐 감사 같은 게 기구가 없는 것은 그렇고 나중에 뭐 그거를 조례로 만들든지 뭐 할지는 몰라도 일단 그런 법상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위원을 선정하도록 해놨어요. 한 30명 이상 선정하도록 해놨는데 문제는 추첨을 하도록 해놨어요. 추첨으로 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삶아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야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설사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한다 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돼 마을에 능력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의욕 있는 사람,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정신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첨으로 하면은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능력 있고 적극적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위원회의 어떤 질적 저하, 무능력화가 진행돼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하면 우파들을 일단은 배제할 수 있고 100% 배제하고 그 다음에 뭐냐 사무국이 주도하는데 방해가 안 돼요. 무능력해야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냐 위원 선정할 때 또 보면 이게 필터링 조항을 둬놨어요. 위원을 선정할 때 뭐냐면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거는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파들을 배제할 수 있으면서 이 조항에 따르면 그런데도 또 들어왔어. 막 모든 거를 다 필터 못하니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또 필요한 조항을 했어요. 이 위원들이 보안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둬놨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이거는 공무원인 거예요. 일체 보안을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는 조항을 뒀으니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국이 이게 핵심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아까 그랬죠. 마을 활동가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사무국을 장악해가지고 지방 공무원으로 보임해주는 거예요. 지방 공무원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어요? 정년까지 하면은 그냥 사무국에서 이 마을 공화국을 영구히 집권하는 거죠. 이게 러시아식이에요. 네, 그래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읍면동에 배치하고 지방공무원으로 보임하고 자치단체장이 형식적으로 임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임기제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이잖아요. 이거는 또 숫자를 얼마로 또 채용할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결국은 여기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사무국 안에 뭘 둘 수 있도록 했냐면 분과 조직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어. 분과 조직, 교통분과, 환경분과,
아동분과 뭐 노동분과 이런 걸 쫙 둬. 근데 그 분과 안에는 뭐냐면 한 50명 정도 분과원을 둘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아마 이게 만들어지면 우죽순처럼 좌파단체들이 아마 막 읍면동으로 몰려들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노동분과, 환경분과 막 쫙 들어가가지고 주민자치 사무국에 있는 멤버들하고 같이 이 주민자치회를 장악해서 아마 컨트롤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참 더러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다가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까 그랬죠. 주민의 자격 중에 주소지가 있는데도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고 직장이 있는데도 주민 참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복수의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주민들의 경우는 복수로 한다는 것은 복수로 통제받는다는 의미라면 마을 활동가 입장에서 보면은 복수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복수의 자치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A라는 사람이 이 자치단체, 이 주민자치에도 참여하고 저 주민자치에도 참여하고 또 뭐 세 군데 못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가 복수로 하다 보면은 3,490여 개의 읍면동이 다 그 활동가들이 다 복수로 네트워크 그물망 구조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면 서로 정보 교류해, 인적 교류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거는 읍면동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주민자치적인 게 아니고 완전히 전체주의 구조로 돼가지고 우리는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들의 통제 아래 아마 그런 상황을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밖에 있는 뭐냐면은 단체에게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기관을 두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법에 보면 민간협력원칙 기반하여 주민자치회든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좌파단체로 하여금 거기에 지원해서 돈을 주고 지원해서 주민자치와 함께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로 통치하라고 돼 있으니 앞으로 이제 읍면동이 이제 소위 말하면은 주민자치에 있는 어떤 좌파와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좌파들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영구히 공화국을 지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다음에 법안이 통과되면 수혜를 보는 대상은 뭐 아까 마을 활동가들이 핵심이 될 거고 민노총이나 종교조들이 다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될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대상은 교회, 우파 주민, 기업, 자영업자 등을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교회의 피해를 보면 뭐 너무 많지만 그냥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제8조 1항에 보면요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등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성별이라는 항목을 한번 보십시오. 성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별은 남녀 성별만을 말하는데 마을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성별은 뭐냐면 수십 가지의 왜 젠더, 성적 지향이 있죠. 그게 다 내포가 안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십 가지 뭐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저 남자 둘이가 와가지고 결혼할 테니까 주례봐달라. 그럼 못 봐주겠다. 그러면 이 법에 차별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하나둘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미 이 법이 통과되면 같은 효과를 거둘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종교적 차별금지가 또 있어요. 종교적 차별금지 같은 지금 현재 종교적 우리가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유일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어떤 그런 신관을 갖고 있죠. 구원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전도를 하면 이거는 종교 차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슬람 지금 경북대 대구의 경북대에 이슬람 사원 짓는다고 반대 활동 엄청 하거든요. 가서 근데 지금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그런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 차별이 되니까. 거기다가 이단 종교에 대한 비판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신천지 이제는 절대로 통제 못해.
지금 이런 걸 보면 이야 지금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 아래서 원래 이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에 이제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아마 치명상을 입게 될 거고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방역이다 뭐 무슨 또 재건축이다 뭐다 온갖 이유로 교회를 박해를 해가지고 사실은요 교회 예배 보는 게 거의 이제는 이제는 무력화돼 버린 상황인데 앞으로 읍면동에서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면 이제는 정부 차원의 통제보다 훨씬 더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에서 그 밑에 있는 소조직인 통관 조직을 통해서 만약에 감시 체제가 들어가고 교회를 통제한다면 이제는 훨씬 더 아마 그 교인들을 개개인을 통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하느냐 하면은 교회에 대한 혐오의식을 조장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8.15 때 작년 8.15 때 그때 뭐 정부가 8.15 참석자 또 이 사랑제일교회 뭐 이런 있어가지고 제 지역에 사는 지역에 보니까 상인회에 써 있잖아요. 표를 포스터를 딱 붙였더라고요.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를 출입한 자는 출입을 언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온 상가에 다 붙여놨어. 이런 걸 볼 때 이게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아마 이런 식으로 기독교에 대한 혐오식을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통성기도 못하게 왜? 환경에 데시벨이 높다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붙이면 되거든요. 세금 문제까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정부 통제받기 싫어 그러고 가만히 있겠지만 언젠가는 만약에 지금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훨씬 더 큰 고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파 주민들은 보면 이 제5조 3항에 보면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성을 준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이거 지금 뭐냐면 과거의 어떤 공산주의는 소위 계급투쟁의 포커스가 있다면 현재 있는 네오막시즘적인 이런 어떤 문화적 공산주의라고 그래야 되나 새로운 어떤 좌파 어떤 노선은 이런 식으로 인권이니 환경이니 복지니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포장을 살살 해가지고 지금 사회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떤 중요한 좌파의 아젠다 4개 등이니까 이거는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현 정부가 지금 만들어 놓은 어떤 좌파 아젠다와 또 거기에 입각한 무수히 많은 법률과 법령과 조례와 규칙과 이런 것들을 준수하라고. 그러면 이 법만 준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법이 근거하기를 마을 주민들과 마을 자치에는 현재 좌파 정부가 준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준수하라고 돼 있으니 앞으로 그거는 이제 상당히 굉장히 광범위하게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될 거다. 그래서 좌파 법령 많잖아요. 지금 차별금지법 되면 그거 다 준수해라, 노동관계법 준수해라, 인권법 준수해라 이렇게 나오니까요. 제가 하나 조금 맞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교회를 억압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 빠진 것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교회를 집회는 못해 성경책이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책은 갖고 들어가지 말고 집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 교회 들어가지 말고. 성경책을 못 갖고 들어가고 불교면 불교 성전 있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입만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 못 보셨구나. 뭐 어디에 나오는 거래요, 그게? 거기 작년 2월달에 그걸 다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법령인가요, 그런 게? 아니 국회에다 제출했죠. 그래 거기 들통이 났죠. 그래서 네. 그래 그게 지금 빠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구나. 저는 국회에 그거 청원을 엄청 했어요. 저는 종교도 안 믿는데. 그건 처음 듣습니다. 네. 그게 진짜 사실이야. 그래 되면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그냥 아예 통째로 그냥 지금 이게 러시아식으로 딱 돼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앞사람 이렇게 올라가지고 위에 세가지고 위에는 가만히 있어요. 밑에 셋이 나는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그 법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이 못 지금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게 지금 제안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게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참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기절해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현 정부가 북한에다 퍼주면 돼요, 안 돼요? 국제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유엔의 제재를 받잖아요. 그러면 제재를 피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니까 지방 분권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자치단체와 민간단체는 북한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북한하고 교류해라. 네, 맞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교류하면 그 교류 비용은 통일부가 대줄게, 정부가 대줄게 이런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권 시스템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유엔 제재라든가 미국의 제재가 오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정부는 안 했어. 자치단체가 알아서 한 걸 내가 어떡하라고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주민자치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은 읍면동이 만들어지면 지금은 읍면동별로 각자 알아서 북한하고 교류해라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요.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의 그 소위 막 바둑으로 따지면 토대거든. 토대가 만들어지면 아마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을 아마 만드는데 아마 다 이용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독소조항으로 지목되는 것이 이제 제10조 6항인데요. 주민자치에는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가요. 뭐한테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는데 관계중앙기관의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뭐 이런 데다가 거기다가 경찰청장, 관세청장부터 거기다 소속기관까지 포함되면 소속기관은 경찰청장 밑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파출소장까지 다 소속기관잖아요. 거기까지 요구할 수 있다. 누가?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중앙정부한테도 막 그냥 내놓으라 그럴 수 있는 자치단체장한테도 교육기관들한테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요구할 수 있나? 해당 주민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포함. 등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야, 중앙부처가 주민자치의 요구에 응해야 되니 그러다가 관계 공무원들을 호출해가지고요 증언을 듣고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상진 헌병 대표는 뭐라 그러냐면 이 법은 현행법에 따르면요 사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조차도 못 갖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민자치에다 줘놨다. 지금 이렇게 줘놓는 이유는 지방 분권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 주민자치에 있는 좌파 세력한테 강력한 권한을 줘서 말하자면 독재 권력을 행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함으로써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적인 현재 만들어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해체하는 겁니다. 나중에 해체한 후에는 어떻게 하나? 다시 집권체제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죠. 전체주의로 가는 거죠. 전체주의로 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볼 때 이게 우리가 지금 조금 더 항상 뭐냐면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저게 지금 상위법에 저촉되는 거를 따질 수 없나요? 지금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법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제가 우리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걸 좀 잘 아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현대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법률이 제정된 건수가 3,355건이랍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된 거, 조례가 새로 만들어진 거 얼마나 하니까 11만 5천 건. 그 다음에 조례가 새로 개정된 거 얼마나? 개정된 거 얼마나 하니까 2만 5천 건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법률이 3,355건이면 그 밑에 명령이 있잖아요. 대통령령, 부령 뭐 이런 게 있죠. 그건 얼마나? 그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국회를 다 장악 못 해가지고요. 제대로 이제 못했다 해서 그때 시행령 공화국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시행령 가지고 그 시행령이 뭐예요? 대통령령, 부령 이게 시행령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다 체제 자기들 원하는 세상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만들어진다 할 수 없는 거지. 이런 걸 볼 때 이 어마어마한 이 어떤 체제 이게 지금 바꾼 작업
헌법까지 바꾸셨잖아요. 그랬으니까 이 하나하나를 다 지금 문제 삼아야 되지만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우리가 컨트롤 센터가 있기를 합니까? 힘 없잖아요. 돈이 있기를 합니까? 사람이 있기를 합니까? 전문가가 있기를 합니까? 그래서 뭐냐면 양동원 교수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그때 88년도 이미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정부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민간 우익이 나서라고, 지식 있는 자는 지식으로,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완력 있는 자는 완력으로 나서야 한다고.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왜 지금 내가 나서냐. 내가 정부 그 안기부 있어, 경찰 있어, 검찰 있어, 보안사 있어, 다 있는데 왜 내가 무슨 힘으로 나서냐 그럴 때 그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정권이 뺏기면 모든 공공기관은 무력화된다. 남는 거는 우리가 아스팔트에 있는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가 민간 연구소도 만들고 이런 조직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쉽사리 해체하지 않고 이렇게 놔뒀어야 되는,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민자치 안에 분회라는 게 있어요. 지역별 조직. 쉽게 말하면 통관 조직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하면 주민들이 상당히요, 이 면식이 가능한 범위 내까지 저촉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업의 피해, 아까 그랬죠. 주민자치의 산하에 분과 조직이 있는데 환경분과 이런 거 기업들 다 옥죄는 조직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민노총이 뭐라고요? 그 지역 내에 있는 기업체의 노동자들이 통째로 주민이 되다 보니 아마 지금 예를 들면 대형 기업, 예를 들면 울산에 있는 어떤 지역들은 다 민노총 조직이, 그 다음에 그런 조직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전국의 읍면동에 학교 없는 데는 없잖아요. 정교조 조직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민노총 산하의 산별노조 아닙니까, 조직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민자치회와 함께 기업들을 아마 옥죄는 아마 도구로 쓰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 법에 따르면 주민자치 기본법에 따르면 뭐가 되냐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기부금, 민간단체도 아닌데 기부금 받을 수 있어. 기부금은 누구한테 받겠어요? 당연히 기업한테 받죠. 기업들이 많이 뜯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주민자치회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사업할 수 있고, 또 마을기업이라고요, 협동조합부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있고요. 이들이 만든 상품을 기업들이 사달라고 또 요구하면 안 사줄 수 있어요. 지키려고.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업과 경쟁 업종들은 다 아마 도태되거나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번에 이 법이 통과를 못했어요. 서울시는. 오시오미가 와가지고 이거 다 없애려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게 108대 100인데 이번에 오시오미 이겼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요 이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보니까 서울시는 상당히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그러면 지금 다른 데도 일어나야 되는데 부산은 지금 보니까 별로 아직은 인식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자꾸 정치적으로 자꾸 탄핵 배신자들이라 그러면서 막 좀 내치는 너무 정치적, 분명히 잘못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이야기로 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너무 막 적대적 개념을 가지고 너무 순수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돼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우리 지금 현재 이 체제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좀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좀 가능성 있는 방법을 어떻게 좀 이제 지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래요? 자영업의 피해, 제가 제일 지금 피해 보는 게 자영업자 그룹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제13조에 보면 주민자치회 제정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설립 목적 범위 내 수익 사업할 수 있다 그랬죠. 회사만 사업, 공장이라든가 이 사업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냐 그랬대요. 이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거야. 그럼 아무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제 거다가 국공유 재산을 활용 특례에 보면은 국가와 자치단체는 주민자치한테 뭘 할 수 있다? 재산. 예를 들면 토지라든가 임야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거를 주민자치한테 저가 매각할 수 있고 매각이 안 될 경우는 무상 임대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주민자치에는 만들어지는 순간에 국가와 자치단체가 재산을 넘겨준다는데 일시에 주민자치에는 거대한 소위 재산 주체가 되는 거죠. 재산이 주체가 되면 그러면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가만히 놔둘까요? 활용할까요? 활용하겠죠. 공산당은 하는 거예요. 하죠. 그러면 그거 활용하는데 뭘 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추측건데 그렇습니다. 공공농장, 공공자를 좋아합니다. 공용이니 공공이니. 그 다음에 공공주택 사업, 그 다음에 금융업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리모델링 사업, 건강요양 사업, 공공주차장, 힐링센터, 수련원, 공공장터, 마켓, 공공부동산 중개, 농수산물 시장 개설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큰 기업들이잖아요. 반도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 밀착형, 중소기업형 내지는 자영업자한테 맞는 그런 것들이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 기업들이 아마 그 주민자치회 건물 안에 거의 공짜로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해. 그러면 정상적으로 임대료 내고 하는 기존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주민자치에서 해준다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피해가 일반 자영업자한테 이리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철류망 운동하면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좌파 정권이 50년 집권, 100년 집권 등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장난칩니까? 네. 왜냐?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가 4년 돼도 지금 국민들이 완전히 꼭지가 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50년 집권, 100년 집권이 가능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말도 안 되는지 되는지는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 거 아니냐. 자, 우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 제2조에 보면요. 뭘 딱 써놨냐 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게 있어요. 정치적 중립성. 그러니까 참 예쁘게도 써놨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허울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아까 그랬죠. 민노총이 들어온다 그랬죠. 정교조 들어온다 그랬죠. 그 당 강령에 정치적 중립성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정치 세력화를 지향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행동할 것이다. 그러면요, 우선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초등학교 빼고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교직원과 교사와 학생들이 다 주민이 들어오는 순간 그러면 이제 이 중학교라고 칩시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같은 주민이 되는 거예요. 교사와 그 반에 있는 학생이 다 같은 주민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마을에 있는 우리가 주민으로서 역할을 한번 해보자, 주권 행사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어떤 그 마을에 있는 공동체 사업을 주제로 해서 토론도 하고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치 교육 시키는 거예요. 정치 교육 시킬 수 있어. 거기다가 선거 때가 됐어. 선거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선거학교, 정치학교가 되고
지금 현재요 선관위에서요 지금까지는 유권자 투표권자가 18세까지로 돼 있거든요. 근데 16세로 낮추는 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16세로 교육감 선거할 때 16세로 학생들을 낮추는 걸 지금 발의했더라고요. 올렸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6세짜리는 뭐냐니까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래요. 중학교 3학년이 이제 뭘 하느냐? 이제 유권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정교조 성생과 더불어 3,491개의 읍면동에 있는 모든 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만 따져보니까 몇 개냐 하니까 5,600개더라고. 5,600개고 학생 수는 얼마냐? 265만 명이에요. 그다음 대학교 정상적인 대학교 수는 얼마냐? 200만 명이고요. 전문대가 지금 65만 명이죠. 그러면 다 합쳐버리면 얼마냐? 정상적인 학교만 따져도요. 초등학교 빼고도 지금 500만 명이 넘어요. 거기에다가 특수학교 있잖아요. 특수학교 뭐 이상한 기술학교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저는 몰라도 한 700만 명은 안 되겠나. 한 600만 명 된다고. 600만 명. 자, 그러면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만들어주는 순간에 계속 지금 선거 때 되면은 지금 교육을 시킬 거라고요. 그러면 걔들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 8월달에 끝난 게 주민등록 이중지를 만든 거예요. 예. 아시죠? 알았는데 그게 목적이 어떻게 와야 되는지. 내 주민등록이 A라는 게 원래 있어야 되는데 B라는 게 다시 만들어갖고 전국으로 작년 8월달에 그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끝났다고 하죠. 16살짜리 투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감을 뗄 수 있는 사람이 20살 이상이 아니라 그거 따로 있고 16살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걸 따로 해갖고 주민등록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미 그때 주민등록 이혼화를 작년 8월 말에 다 끝났습니다. 도대체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민노총의 전국 조직망 아까 이야기했죠. 전국 조직망이 이제 쫙 시군에서 쫙 내려가가지고 읍면동까지 컨트롤이 되면은 얼마나 대단하겠냐. 그 다음에 지역 내 좌파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 보면 이게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이거는 선거나 해보나 마나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데 그건 또 약과예요. 그건 약과. 자, 왜 그러냐면요. 이게 돈이 또 딱 기다리고 있어요. 돈이. 자, 돈이 있는데요. 지금 제13조 주민자치 재정 부분에 보면은 국가와 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놨고요. 근데 경비의 전부 일부 이것만 해도 큰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그 김명배가 국회에 입법을 발의하면서 국회 예산천지 거기에 담당하는 데다가 예산 소요를 신청했는데 보니까 주민세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걸 했는데 규모를 얼마나 했냐? 5년 동안 한 9조 정도를 지원한다. 그러면 1년에 약 한 2조 채 안 되게 지원한다. 그러면 한 읍면동 단위별로는 얼마냐 하면 약 한 5억 원 정도가 배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사실 큰 거예요. 큰 건데 그거는 지금 세 발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 자, 제2항에 보면요. 특별 해결 운영도 지원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제가 그 좌파들이 마을 활동가들이 주로 많이 보는 그런 인터넷 신문이나 그 다음에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뭐 논문도 있고 거기에 보니까 국가균형발전 예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국가균형발전 예산이 있는데 그게 총 액수가 얼마로 돼 있냐니까 175조라고 돼 있더라고요. 175조로 돼 있는데 한 어떤 그 김영배라는 국회의원과 어떤 마을 활동가가 이렇게 토론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있는 활동가가 뭐 그 사람 말을 100% 뭐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 뭐냐? 175조에 한 30%를 지방자치회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그러면 30% 같으면 얼마쯤 돼요? 50조 정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되죠. 그런데 좀 그 어떤 교수, 이 좌파 교수가 쓴 논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175조의 전액을 마을 기금으로 줘야 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마을 기금으로 줘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그건 마을 기금은 주민들의 총유로 해야 된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재산이 없었는데 이거를 주는 순간에 공유재산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도 지금 재산가가 돼가지고 그거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수익금을 n분의 1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이야 그거 다 사업까지 해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제4망을 보면 기부금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을 뜯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 내 수익 사업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여 여러 가지 엄청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면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그럼 공짜로 들어. 아니 세상에 우리 아들보다 더 효자다 그러고 큰 세상에 이제 제가 그냥 만든 말 아닙니다. 저 울진에 있는 어떤 분이 시골에 내려갔더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제 왜 뭐 실업수당인지 복지수당인지 막 주니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이야 이런 좋은 세상이 왜 인정을 안 그러더래. 그 다음에 우리 아들보다 더 효자다 그러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퍼주면은 어떨까요? 지금하고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1946년도 북한이 공산화될 때 왜 그 기독교가 많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기독교가 그 다음에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 이랬던 북한이 왜 졸지에 공산체제로 확 넘어가 코가 딱 꼈나 하니까 공짜로 준다는 말에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1946년도 2월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각 읍면동마다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마을마다 그 통제 아래 농촌위원회라고 이제 만들어서 그 마을에 있는 빈농들, 머슴들, 그 다음에 뭐 소작농들 이런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거를 만들었어. 그 동네에 있는 부자들 있잖아요. 지주들을 땅을 그냥 다 뺏어가지고 건물까지 다 뺏고 해가지고 48시간 만에 그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정부 기준으로 다 나눠줬어요. 그렇게 나눠주고 나니까 완전히 그 북한 주민들이 순간적으로 꼭지 돌아버리는 거지. 물론 소유권 준 거 아닙니다. 제대로는. 왜? 명의는 주되 뭐는 안 줬냐. 뭐 상속 안 돼, 담보 안 돼, 소작 안 돼, 뭐 매매 안 돼, 뭐 이런 조건이고 그 매출의 수확액의 25%를 정부에 세금으로 바쳐야 된다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들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김일성한테 완전 전적인 지지로 돌아섰는데 그 당시 토지개혁 전에 공산당 이 당원 숫자가 4,500명밖에 안 됐는데 토지개혁 끝나자마자 24만 명으로 늘어났다니까요. 그래가 끝났어요. 그래서 뭐냐면 북한에서 반공 사상을 가진 사람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토지 다 뺏기고 남한에 와서 용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산 밑에다가 해방촌이라고 천막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서북청년단이니 뭐니 만들어가지고 이제 반공활동하면서 막 그냥 싸우고 그래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사람은 돈에 약하다. 기본적으로 돈에 약한데 아무리 우리가 뭐 신앙이 어쩌고 그 다음에 뭐가 해도 이 돈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양재물도 마신다 하잖아요. 공짜로 양재물도 먹는데 뭐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 공짜로 주는 이 돈 폭탄 앞에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50년 집권, 100년 집권이 가능. 그건 예고를 가는.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저는 이 지금 현재 이 주민자치기본법의 문제는 저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저지하는데 실패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은 이제 끝장났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면 50년, 100년 집권이 아니고 저는 한 200년, 300년은 아마 대한민국은 이들의 노예로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예. 그거는 역사가 다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조선시대에 살인파라고 있었어요.
살인파라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고려 말에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주자학을 받아들인 사람을 말해요. 매우 이념 세력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중에 일부 조금은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사람들은 조선 창업에 이제 가담을 해서 세종대왕을 낳고 부국강병에 이제 그쪽으로 가고, 아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그냥 오로지 이념, 명분론, 그 다음에 뭐 주자학적인 입각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길제라든가 이런 사람은 저 지방에 내려가 제자를 키운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제자 훈련을 한 거죠. 해가지고 계속 해가 그 이념이 뭐냐면 전부 다 뭐냐면 주리론과 조기론 뭐 하듯이요. 이 철저히 자기들의 정의에 입각해가지고 저 나쁜 놈들은 저 악의 무리들이고 자기들은 선이고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것 가지고 그 조선을 막 비판했죠. 그러다 성종 이후에 이 살인파들을 슬슬 받아들여가지고 정계로 진출시켰잖아요, 성종이.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어딜 장악했나? 언관직을 장악했어요. 언론을 장악했다고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장악해가지고 그 젊은 관료들이, 신진 관료들이, 살인파 관료들이 바로 조선 창업을 하고 세종대왕의 그 위협을 만들었던 부국강병 내지는 북진정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세우냐, 부패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다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안 쫓겨가려는 사람, 쫓아내려고 한 사람까지 막 투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4대 사화입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그래가 명종 때가 되면은요, 그 사람들이 다 독태가 됩니다. 살인파가 다 장악합니다. 명분론이, 우리나라는 그 명분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후에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중앙정계만 진출한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좌파운동 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장악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 지방의원들 구청장 장악하고, 이제는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는 뭐 먹고 사나? 그랬더니 마을을 떼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죠? 그러면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정계로 진출한 사람 다 하고 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마을을 장악하기 위해, 향촌을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뭘 만드냐? 뭐 향약을 만들고, 그러니까 향약을 만들고 살인파가 생각하는 이상한 그 자기들의 뭡니까 도덕적 관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향촌 주민들한테 계속 교육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그저 이 서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장악해 가면서 서서히 향촌을 지배하면서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도 정계도 자기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향촌도 장악하고 그렇게 수백 년을 진행되어 나가면서 이제 17세기 말이니까 18세기 되면서 이제 막 계속 이제 막 그들이 막 너무나 지배하는 거 이게 착취하는 게 심하니까 거기서 반발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게 실학이니 뭐니 이런 민간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향촌 지배는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하면 세도 정치기까지 갔어. 결국은 우리는 황충에 걸려가지고 향촌 사회가 다 황폐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만약에 지금 그들 제가 볼 때는 살인파가 더 악질이냐, 우리나라 좌파가 더 악질이냐 하면 지금 좌파가 더 훨씬 더 비도덕적이고 악질하네. 이들이 만약에 이 향촌 마을을 장악하면 아마 이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다시는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러시아, 소련이 그렇게 공산국가가 70년 동안 한 후에 지금 정상국가가 됐습니까? 중국이 됐습니까? 베트남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 보면요. 지금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보통 일반 그냥 뭐 이제 이데올로기 내지는 국가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회복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미 사상을 막 아주 작은 뭐냐면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나면요. 이 회복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뭐냐면 살인파의 그 어떤 그 이념이 아니 남자는 일하면 안 된다는 고추 뭐지 대추 하나로 뭐 먹고 살아도 일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관념들이 오늘날까지 진행돼요. 몇 년입니까 몇 년? 우리가 보면 한 700년, 500년, 600년 이렇게 오랫동안 인간의 정신 세계를 황폐화시키는 걸 보면서도
이게 오늘날 우리 좌파가 지배하는 마을 향촌을 지배하는 세상에 오면은 이게 뭐 그냥 1, 20년 만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우리 민족을 치명타를 입히고 정신세계를 황폐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짜로 깊이 고민하고 우리의 후손이 살아야 될 땅, 또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 영구히 존속하려면 정말 이들의 어떤 정신세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단지 내한테 피해 오는 것에 대해서만 반발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미래를 생각하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스럽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체제 위기가 왔다, 사상의 문제가 왔다, 좌파들이 문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만 생각을 하던 우리 국민들이 주민자치기본법을 이야기하면 다 화들짝 놀라요. 6.25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6.25 전쟁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고 설명해주면 많이 놀랍니다. 특히 6.25 전쟁에 대해서는 참전했던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경험했던 간접 경험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민자치기본법은 마을에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깨닫더라고요. 자, 동성애인이 차별금지법 문제를 이야기하면 교회는 깨닫지만 비교회 이제 일반 밖에 있는 분은 또 못 깨닫는데 이거는 뭐냐면 모두 다가 깨달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민들이 조금만 우리가 이 운동에 애국하는 또는 단체나 그다음에 인물 분들이나 그다음에 교회나 이런 데서 조금만 같이 힘을 써주시면 국민들을 깨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이 나오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사실은 3월 한 10일경쯤 이렇게 출판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신문 광고도 내고 그랬더니 유튜브에도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고 강의도 하고 그랬더니 곳곳에서 차량 시위들을 막 하더라고요. 자, 차량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랬더니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산 같은 데는 금정구에서는요 이 주민자치회 조례로 만든 주민자치회를 무산시키는 운동을 해가지고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아산에서도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아산시가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자치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그거를 무산시키는 노력을 해서 이거를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렇게 해가 주민자치의 문제점 토론회도 하고 지금 드디어는 가정 헤드쿼터에 있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무산시켰다는 것. 그러니까 서울시가 사실은 민주당이 거의 90% 정도가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다수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산시켰다는 것은 97%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뭐냐면 이게 국민들을 깨워주기만 하면 이거는 뭔가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춘천에서도요 지금 주민자치에 대한 반발 운동이 막 시장한테 막 탄원서 보내고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처음부터요 아이고 우리는 안 돼. 국회가 180석 되는데 어떻게 막어?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저쪽도요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조례를 만드는 작업 통해 가지고 한 단계 이렇게 법률로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장애물이 많이 생겼어요.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좌파 단체들은 뭘 하냐면은 마을 활동가들이 그 주민자치 법제화 네트워크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호적 여론을 심으려고요. 이 사람들의 목표를 보니까 연말까지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내비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말쯤 되면은 대선이 지금 몇 달 남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독재적인 이런 심각한 법안이 지금 올해 말에 선거 몇 달 앞두고 지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정말 못하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빨리 국민들을 깨우는 여하에 따라서 얘기하는 뭐냐면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뭐냐면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인 사상적인 체제 위기를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알리면 안 되는 거를 이걸 가지고 알리면 매우 유용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자유석 포럼에서는 인반투라는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자치기본법에 반대하는 투쟁운동 하려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단체가 뭐 전국적인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국민들이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을 한테 그 단체 포기하고 이 밑으로 들어와 한 그런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 일반 사람 단체들이 이 주민자치기본법의 문제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도 주고 정보도 주고 또 방법론을 공유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 전략 전술을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정도의 낮은 정도의 연대력을 갖는 단체다. 그래서 절대로 이 기존에 있는 단체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역량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오히려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하나의 이제 자극제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3,490여 개의 읍면동에 있는 교회들끼리 결속하도록 한다. 또 교회와 그냥 애국 세력들 간에 연대를 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함께 국민을 깨운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국민이 깨우고 나면 끝나냐? 아닙니다. 이제는 좌파들이 이미 읍면동으로 합으로 풀뿌리 운동을 해가지고 조직화를 지금 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영구히 우리도 뭐냐 방어하려면 새로운 우리의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조직화를 좌파들은 풀뿌리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루터기 운동, 나무 뿌리 운동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파들은 뭐냐 지금까지 한 번도 뭐냐면 지방의 풀뿌리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뭐만 생각했나? 저 청와대 내지는 대선만 생각하는 대통령 선거만 이기면 우리는 이긴다고 거기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단일화 내지는 이런 것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어떻게 끌어내리냐 정당이 어떠냐 자꾸 중앙만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책을 만들면서 이제는 중앙만 바라보지 말고 지방을 바라봐. 지방을 바라봐. 마을을 바라봐. 그랬더니 다 놀란 거 아니에요. 아니 언제 이렇게 됐어? 예, 이미 오래전부터 됐어요. 우리는 너무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루터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3,491개 읍면동별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조직의 힘으로 마을을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방의원을 배출해야 된다. 지방의원들 배출하고 국회의원을 컨트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국민의힘 당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저 나쁜 놈들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읍면동을 장악하면 자연스럽게 지방의원을 배출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유권자 그룹을 장악하면 국회의원들이 안 시켜도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권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사람을 국회로 진출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자꾸 힘없는 메아리나 소리쳐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뭐냐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지방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요. 우리 좀 애국운동 하시죠. 딱 나오는 말이 뭐냐. 아니 제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정당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서울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런데 마을 운동을 해버리면 정당이 해야 된다. 막 내가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 다 해야 돼. 마을 일이니까. 이제는 뭐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주장한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 보십시오. 이게요 어마어마한 새로운 지형의 바꿈이라고요. 말하자면은 천동설을 주장하던 시대에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시대로 이게 확 바뀌어버리는 것 같이 지금 중앙만 바라보다가 지방을 바라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국민이 다 내 일이 내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마을에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어마어마한 우리의 의원들이 생기고 조직화가 생기고 지방 의원들을 생기고 교회는 특히요. 지방 의원들을 교회 몇 군데만 단합하면 지방 의원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조례 만든다고 비판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그동안의 전략에서 좀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좀 필요한 전략 변수를 새롭게 익히면서 마을을 장악하는 운동에 이제 지금부터 모두가 나서야 되는 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